사인하시면 회사 부도나요. 뭐, 당신이 회사를 살렸네. 거기 사인하면 회사 망해요. 이른 아침 회장실에서 청소부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그 한마디. 32살 젊은 청소부가 65살 재벌 회장에게 던진 이 경고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3년째 걸레질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던 평범한 여자가 50억 투자건에 반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녀의 경고를 무시한 회장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5년 전 지수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백화점 직원이던 그녀는 하루아침에 청소부가 되어야 했어요. 그런 그녀가 회장실에서 본 그 서류는 아버지를 파멸로 몰고 갔던 바로 그 서류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연 듣기 좋은 날, 그날 서재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가정의 행복과 행운이 깃들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이와 지위를 넘어선 진심 그리고 인생의 진짜 스승을 만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한낱 청소부의 속삭임이 재벌 회장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는지. 그럼 이야기 열차 출발합니다. 새벽 5시, 세상이 깨어나기 전 그 고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꿈속을 헤매고 있을 그 시간에 이지수는 이미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32살, 그녀는 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야간 청소부였습니다. 3년째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복도를 걸으며 똑같은 걸레질을 해왔죠. 사람들은 그녀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기억하지 못했지만 그녀는 이 건물의 모든 구석을, 모든 얼룩을, 모든 먼지가 쌓이는 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날처럼 지수는 20층 복도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밤새 켜져 있던 형광등 불빛 아래서 걸레를 꽉 쥐고 바닥을 닦는 그녀의 손은 벌써 터져서 반창고를 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겨울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난방이 꺼진 건물 안은 냉장고처럼 시렸지만 지수는 묵묵히 일손을 놀렸어요. 이 일이 힘들지 않냐고 누군가 물으면 그녀는 늘 이렇게 대답했죠. 괜찮아요. 전 이게 좋아요.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거 보면 뭔가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 된 것 같거든요. 그렇게 2층부터 시작해서 위로 올라가며 청소를 하던 지수는 20층 회장실 앞에 다다랐습니다. 회장실은 늘 가장 마지막에 청소했어요. 사람들의 발길이 가장 적은 곳이라 그나마 덜 더러웠고 무엇보다 이 건물에서 가장 조용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지수는 회장실 앞 복도에 걸레를 담근 물통을 내려놓고 익숙한 동작으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딩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상했어요. 이 시간에 누가 올 리 없었거든요. 지수는 고개를 들었고 복도 끝에서 걸어오는 한 남자를 봤습니다. 한태준 회장이었어요. 65살 이 건물의 주인이자 태양그룹을 30년간 이끌어온 사람. 지수는 3년 동안 그를 몇 번 마주쳤지만 제대로 눈을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그는 늘 바쁘게 지나갔고 지수는 늘 벽 쪽으로 비켜섰으니까요. 하지만 그날의 한태준은 달랐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출근한. 그는 구겨진 와이셔츠에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않은 채 비틀거리듯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 밑에는 까만 다크서클이 자리하고 있었죠. 지수는 문득 5년 전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공장이 넘어가기 직전
밤새 서류를 들여다보던 아버지의 그 피곤한 얼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인사를 했어요. 회장님, 안녕하세요. 한태준은 그제야 지수를 인식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깐 멈칫하더니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는 회장실 문을 향해 다시 걸음을 옮기려 했죠. 하지만 지수는 왜인지 모르게 그를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입이 먼저 움직였어요. 또 밤샘이세요? 한태준이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지수를 바라봤어요. 3년 동안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청소부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게 신기했던 걸까요? 아니면 그저 피곤해서 대답하기 귀찮았던 걸까요? 한태준은 한참을 지수를 바라보다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자네도 매일 이 시간이지? 그 말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는 일이니까요. 근데 회장님은 쉬셔야죠. 한태준은 작게 웃었어요. 쓴웃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렸고 지수는 다시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불안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불길한 예감이었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지수는 회장실 문 앞까지 청소를 마쳤습니다. 보통 때는 회장실 안까지 들어가서 청소를 하지만 오늘은 회장님이 안에 계시니까 그냥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득 문틈 사이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한태준이 책상에 앉아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어요. 지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냥 가야 할까요? 아니면 청소를 해야 할까요? 고민하던 그녀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톡톡 작은 소리였지만 고요한 새벽에는 제법 크게 울렸습니다. 들어오게. 한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장실은 넓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서울 도심의 새벽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죠. 아직 불이 꺼지지 않은 건물들, 텅 빈 도로, 그리고 멀리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는 모습.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지수의 눈에는 그저 쓸쓸해 보였어요. 한태준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표지에는 해외법인 인수건 베트남 H&T 제조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빨간 펜으로 이번 주 내 결정이라고 휘갈겨 쓴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쓰레기통을 비우고 창틀을 닦으며 슬쩍 그 서류를 훔쳐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투자 수익률 예상 30%, 3년 내 회수 가능, 현지 공장 가동 중. 그 문구들이 너무나도 익숙했거든요. 5년 전 아버지가 들고 왔던 그 서류. 베트남 협력업체 투자건이었죠. 똑같은 형식, 똑같은 말들, 심지어 서류 양식까지 비슷했어요. 지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창틀을 닦던 손에서 걸레가 툭 떨어졌죠. 한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괜찮은가? 아, 네, 죄송합니다. 지수는 황급히 걸레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은 5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그 서류를 들고 와서 가족들 앞에서 신이 나서 설명하던 날. 이번엔 대박이야. 3년만 기다려봐.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고 어머니는 불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아버지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6개월 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수는 청소를 마치고 밖으로 나가려다가 문 앞에서 멈춰 섰어요.
돌아서서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안경을 벗고 미간을 문지르는 모습이 너무나 지쳐 보였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냥 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 두면 이 사람도 아버지처럼 모든 걸 잃게 될 거란 확신이 들었거든요. 회장님, 지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이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는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그 서류요. 한태준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왜 그러나? 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영영 말할 기회가 없을 거란 걸 알았으니까요. 거기 사인하시면 안 돼요. 한태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안경을 다시 쓰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무슨 소리인가? 거기 사인하시면 회사 망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회장실 안은 순간 얼어붙은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한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수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눈빛에는 황당함과 분노가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고요함이 깨진 건 한태준의 목소리였습니다. 낮고 차갑고 그리고 날카로웠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한 건가? 지수는 자신이 뭔가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한 말이었고 무엇보다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이 서류가 위험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그 서류요. 위험해요. 사인하시면 안 돼요. 한태준은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지수에게 한 걸음 다가오더니 팔짱을 끼고 그녀를 내려다봤습니다. 키 차이 때문에 지수는 고개를 들어야 했고 그 시선이 너무 무거워서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건가? 자네가 경영을 아나? 투자 분석을 할 줄 아나?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바닥이나 닦는 청소부일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근거가 있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것도 학교에서 배운 것도 아닌 삶이 가르쳐준 뼈아픈 교훈이었죠. 저희 아버지가요. 지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5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말을 하는 동안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부품 공장을 운영하셨어요. 직원이 10명 정도 되는 그리 크지 않은 곳이었지만 아버지는 자부심이 대단하셨죠. 우리 공장 부품은 불량률이 1%도 안 되라고 늘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느 날 베트남 협력업체 투자 제안이 들어왔어요. 현지에 공장을 세우면 인건비도 절약되고 동남아 시장도 뚫을 수 있다는 달콤한 이야기였죠. 지수는 그날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서류를 들고 집에 왔을 때 어머니는 불안한 얼굴로 물었어요. 여보, 이거 확실한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걱정 마. 계약서도 다 있고 현지 공장도 이미 돌아가고 있어. 3년만 투자하면 우리 공장 규모 2배로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아버지는 공장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전 재산을 그 투자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어요. 그 다음 말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한태준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호기심이 더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6개월 후에 다 거짓말이었다는 게 밝혀졌어요. 공장은 텅 비어 있었고 현지 직원도 없었고 그냥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어요. 아버지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공장도 집도 그리고 건강까지.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왔고 아버지는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셨어요. 뇌출중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팔을 쓸 수 없게 되셨죠. 어머니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가셨고 고등학생이었던 남동생은 학교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지수는 그때 27살이었어요. 백화점 화장품 코너에서 일하며 그럭저럭 살아가던 평범한 회사원이었죠. 하지만 하루아침에 가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아버지의 병원비, 남동생의 생활비, 그리고 쌓여가는 빚. 화장품 판매직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지수는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밤에는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서류가요. 지수는 한태준이 들고 있던 계약서를 가리켰어요. 아버지가 속았던 그 서류랑 너무 비슷해요. 양식도, 문구도, 심지어 투자 수익률 예상치까지. 회장님, 저 잘 모르지만요. 이런 느낌이 드는 건 처음이 아니에요. 한태준의 표정이 조금 변했습니다. 더 이상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는 천천히 돌아서서 책상으로 걸어갔고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죠. 지수는 그저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넓은 어깨, 하지만 약간 구부정한 등. 그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어요.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50대 남자가 들어왔어요. 비서실장 박민수였습니다. 그는 지수를 보더니 잠깐 인상을 찌푸렸지만 곧 한태준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회장님, 벌써 출근하셨습니까? 8시 이사회 전에 검토하실 자료 가져왔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지수를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청소 다 했으면 나가보게.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지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신의 말이 전혀 먹히지 않았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회장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박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회장님, 베트남 건은 이번 주 중으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상대 측에서 답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수는 복도에 멈춰 섰습니다. 손에 든 걸레가 물을 뚝뚝 흘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조차 의식하지 못했어요. 가슴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되는데, 하지만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한낱 청소부인 내가 재벌 회장의 결정을 바꿀 수 있을까? 그날 집에 돌아온 지수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좁은 원룸 안에서 뒤척이며 계속해서 그 계약서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얼굴도. 모든 걸 잃고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 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제 말을 듣고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말이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을지를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청소를 했어요. 하지만 20층 회장실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문득 문이 열리고 한태준이 나와서 자네 말이 맞았네라고 말해줄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흘째 되던 날 아침 지수는 복도에서 비서실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오늘 계약서 서명하신대. 드디어 베트남 진출하시는구나. 지수의 손에서 걸레가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주저앉고 싶었어요. 아, 결국 사인하시는구나. 내 말은 아무 소용이 없었구나.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틀렸던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걸까? 어쩌면 이번엔 진짜 좋은 기회일 수도 있잖아. 그날 밤 지수는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어요.
몸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머리가 지끈거렸고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한태준 회장이 서류에 펜을 들고 있는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모습도요. 한태준은 그날 오후 2시 이사회에서 베트남 법인 인수권을 정식으로 상정했습니다. 회의실에는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모두 두툼한 자료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박민수 비서실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고 숫자들이 화면 가득 펼쳐졌습니다. 투자 금액 50억, 예상 수익률 30%, 회수 기간 3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한태준이 물었을 때 이사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찬성 의견을 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동남아 시장 진출의 교두보가 될 겁니다. 지금 아니면 경쟁사에 뒤처집니다. 모두가 같은 말을 했어요. 한태준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일해온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그런데 문득 새벽 회장실에서 만났던 그 청소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거기 사인하시면 회사 망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했던 그 말이 이상하게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말도 안 돼. 한낱 청소부가 뭘 안다고. 그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서명란에 또박또박 자신의 이름을 적었어요. 한태준. 그 순간 이사들에게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의 가슴 한편에는 작은 불편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뭔가 중요한 걸 놓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는 회의가 끝난 후 박민수를 불렀습니다. 그 청소부 말이야. 새벽에 회장실에서 만난 여자. 아, 이지수요? 왜요? 뭔가 문제라도 있었습니까? 아니, 그냥 그 사람 교체하지 마. 박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태준도 자신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그저 마음 한편이 불편했고 그 여자에게 뭔가 미안한 감정이 들었던 것뿐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계약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첫 송금도 완료되었어요. 한태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괜한 걱정이었어.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잖아. 그는 베트남 현지 공장 실사 보고서를 검토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법무팀에서 긴급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베트남 H&T 제조에 숨겨진 부채가 발견되었다는 내용이었어요. 30억? 계약서 어디에도 명시되지 않았던 현지 은행에 대한 막대한 차입금이 드러난 겁니다. 한태준은 서류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게 뭐야? 법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현지 법인이 의도적으로 숨긴 것 같습니다. 이중 장부를 사용했고요. 회장님, 이건 사기입니다. 한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사기. 그 단어가 귓가를 때렸어요. 그는 주저앉고 싶었지만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고 회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이사들은 서로를 탓했고 누군가는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법무팀을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책임은 서명한 사람, 바로 한태준에게 있었어요. 사흘 후 언론에서 이 사실이 터져나갔습니다. 태양그룹, 베트남 투자 사기당해 한태준 회장 경영 능력, 도마 위 기사 제목들이 쏟아졌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어요. 하루 만에 15% 폭락했습니다. 주주들은 항해 전화를 걸어댔고 협력업체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어요. 한태준은 며칠 동안 회장실에 틀어박혔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잠도 자지 못했어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 이런 실수를 했는지 되새김질했습니다. 30년 경영,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을 수가 있었을까? 그러던 어느 날 새벽 한태주는 문득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는 책상 서랍을 열고 그날 받았던 계약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어내려갔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이걸 못 봤을까? 너무 좋은 조건, 너무 빠른 진행, 그리고 불명확한 재무제표. 모든 게 의심스러웠는데 왜 그때는 보이지 않았을까? 그때 새벽 5시를 알리는 시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태주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문득 그 청소부가 떠올랐습니다. 이지수, 떨리는 목소리로 경고했던 그 여자. 거기 사인하시면 회사 망해요. 한태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도대체 어떻게 그 여자가 알았을까? 그는 회장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어요. 텅 빈 복도 하지만 20층 끝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청소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태주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가서 보니 그건 지수가 아니었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다른 여자였습니다. 이지수 씨는 어디 있습니까? 그 여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지수 씨요? 아, 그 친구 쓰러져서 병원 갔어요. 벌써 일주일 됐는데. 한태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느 병원입니까? 인근 대학병원이래요. 과로래요. 원래 몸이 안 좋았나 봐요. 한태주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들고 있었고 그는 문득 깨달았어요. 자신이 얼마나 오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아왔는지를요. 그날 오전 한태주는 인사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지수라는 청소 직원 있지? 그 사람 연락처 좀 주게.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한태주는 직접 병원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30년 경영자 인생에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그 목소리에게 사과해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대학병원 6인실은 좁았습니다. 낡은 커튼으로 간신히 구분된 침대들 사이로 환자 가족들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어요. 소독약 냄새와 약간 눅눅한 공기가 섞여서 한태주는 들어서자마자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평생 이런 병실에 와본 적이 없었어요. 대학병원이라고 해도 늘 특실이나 VIP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간호사가 안내해준 침대는 창문에서 가장 먼 구석 자리였어요. 얇은 커튼을 젖히자 작은 침대에 누워있는 지수가 보였습니다. 링거를 막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눈을 감고 있어서 자는 건가 싶었는데 한태준이 다가가는 발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그를 보자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지수는 황급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링거줄에 팔이 걸려서 그대로 주춤했습니다. 한태준이 손을 내저었어요. 아니, 일어나지 마시오. 그냥 누워 계시게. 지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재벌 회장이 이런 병실에 그것도 자신을 찾아오다니 꿈을 꾸는 건가 싶었어요. 한태준은 침대 옆 낡은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지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몸이 많이 안 좋은가 보오.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했던 것뿐이에요. 지수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한태주는 침대 옆 차트를 슬쩍 봤어요.
괄호 영양실조 만성피로증후군 진단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32살 젊은 여자가 영양실조라니. 한태준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내가 사과하러 왔소. 한태준의 말에 지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사과요? 무슨 사과를요? 그녀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한태준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베트남 법인 사기건을,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를, 그리고 자신의 후회를 차근차근 이야기했어요. 자네 말이 맞았소. 회사가 큰 손실을 입었어요. 30억이 넘는 부채를 떠안게 됐고 지금 회사는 위기에 처해 있소. 지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결국 자신의 불안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녀는 한태준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피곤한 얼굴, 수척한 뺨,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후회가 서린 눈빛. 그 순간 지수는 5년 전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모든 걸 잃고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버지.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안 들었을까 하며 자책하시던 아버지. 왜 그렇게 확신했습니까?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궁금한 표정이었어요. 지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서류였거든요. 그리고 지수는 다시 한번 아버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자세하게, 더 솔직하게요. 아버지가 어떻게 그 투자건에 설득당했는지, 가족들이 어떻게 반대했는지, 그럼에도 아버지가 왜 믿었는지, 그리고 결국 모든 게 무너졌을 때 가족이 어떻게 뿔뿔이 흩어졌는지를요. 아버지는 너무 자책하셨어요. 가족을 망쳤다고, 자기 때문에 다들 고생한다고. 그래서 한동안 살려는 의지를 잃으셨죠. 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는 건 여전히 힘든 일이었어요. 한태준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었는지 깨달았어요.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걸 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차이가 능력이 아니라 운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왜 나한테 경고한 겁니까? 자네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데. 한태준의 물음에 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회장님이 저희 아빠처럼 되실까 봐요. 혼자 모든 걸 짊어지고 자책하시면서 아파하실까 봐. 누군가는 막아줬으면 좋겠더라고요. 한태준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위해 용기를 냈던 거예요. 청소부라는 자신의 신분을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모두 무릅쓰고 경고했던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 용기를 무시했어요. 아니, 무시를 넘어서 조롱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한태준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65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까요?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전 그냥 아저씨가 무사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도 괜찮아지고요. 아저씨. 지수는 한태준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회장님도 사장님도 아닌 그냥 아저씨. 한태준은 그 호칭이 이상하게도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진짜 조카가 걱정하듯 말해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은인이요. 자네는 나의 은인이야. 한태준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그 경고를 무시했지만 지수가 없었다면 자신은 영영 깨닫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신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걸 놓치며 살았는지를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보려고 노력하겠소? 숫자만 보지 않고 사람을 보는 거, 자네가 가르쳐 준 거요.
지수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가르친 게 없는데 그저 자신의 아픈 기억을 나눴을 뿐인데. 하지만 한태준에게는 그것이 30년 경영 인생에서 배운 어떤 것보다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병원을 나온 한태준은 곧바로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운전기사도 말을 걸지 못할 정도로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출근하는 직장인들, 장을 보러 가는 주부들, 학교 가는 학생들, 모두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동안 그들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을까요? 회사로 돌아온 한태준은 비서실장 박민수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치료비 회사에서 전액 부담하도록 하게. 그리고 병실도 1인실로 옮기고. 박민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다음 날 병원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수 씨가 완강히 거부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한태준은 직접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고 간호사를 통해 지수와 통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시면 안 돼요. 전 괜찮아요. 지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한태준은 한숨을 쉬었어요. 자네는 내 은인이야. 은인한테 하는 건데 뭐가 이상합니까? 전 그냥 제가 아는 걸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은인까지는. 지수는 정말로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한태준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결국 둘은 타협을 했습니다. 병실은 그대로 두되 치료비만 회사에서 부담하기로요. 지수는 꼭 갚겠다는 조건을 달았고 한태준은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갚을 수 있을 때 갚으면 된다고요.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한태준은 회사 위기를 수습하느라 정신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손실을 메우기 위해 부동산 일부를 매각했고 개인 재산 중 일부도 투입했습니다. 직원들 월급만은 꼭 지급하고 싶었거든요. 이사회에서는 반대가 심했지만 한태준은 밀어붙였습니다. 직원들이 있어야 회사도 있는 거요. 숫자만 맞춘다고 회사가 살아나는 게 아니야. 예전에 한태준이라면 하지 않았을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병원에 입원한 지수를 떠올렸어요. 과로로 쓰러질 때까지 일했지만 월급은 얼마 되지도 않았을 그 여자.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 회사를 지탱하고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한태준은 틈틈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사흘에 한 번, 나중에는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요. 갈 때마다 과일이나 죽을 사갔는데 지수는 늘 쑥스러워하며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한태준은 회사 얘기를 했습니다.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있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힘을 합치고 있는지. 지수는 조용히 듣다가 가끔 질문을 했어요. 그럼 그 직원분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 그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하시는 거예요? 지수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한태준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숫자나 실적이 아니라 사람을 먼저 물었으니까요. 지수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청소 일을 시작하게 됐는지,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지, 남동생이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 평범하고 소박한 이야기들이었지만 한태준은 그 이야기들이 좋았어요. 어쩌면 자신이 평생 놓치고 살았던 것들이 바로 이런 평범한 삶의 이야기들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한태준이 병문안을 갔을 때 지수가 침대에 앉아서 사과를 깎고 있었어요. 링거도 떼고 얼굴색도 많이 좋아진 모습이었습니다. 지수는 한태준을 보자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회장님 오셨어요? 한태준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회장님 말고
그냥 편하게 불러도 되는데. 그래도 그게 어디 쉬운 일이에요. 지수는 웃으며 깎은 사과를 한태준에게 건넸습니다. 그는 받아서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달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렇게 누가 깎아준 사과를 먹어본 게 얼마만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아내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미국에서 사업을 하느라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만났어요. 집에 가면 가사도우미가 해놓은 음식이 있었지만 그건 그저 끼니를 때우는 일일 뿐이었습니다. 지수 씨는 청소일이 힘들지 않소? 한태준이 물었습니다. 지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힘들죠. 솔직히 말하면 엄청 힘들어요. 무릎도 아프고 손도 트고. 근데요. 지수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반창고가 붙어 있고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더러운 게 깨끗해지는 거 보면 기분이 좋거든요. 아, 내가 쓸모 있는 일을 했구나 싶어서요. 그리고 지수가 한태준을 바라봤습니다. 전 이 일이 부끄럽지 않아요. 누가 뭐라 해도 전 당당해요. 한태준은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32살 젊은 여자가 청소부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대단하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문득 자신은 과연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돌아보게 됐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달려왔지만 정작 일 자체가 주는 보람을 느낀 적이 있었을까요? 지수 씨, 한태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한테 많은 걸 배우고 있소. 정말이야. 지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뭘? 전 배운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요. 아니, 자네는 내가 잊고 살았던 걸 알고 있어. 일의 의미, 사람의 가치. 그런 걸 말이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고 복도에서는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오후였지만 한태준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녀뻘 되는 젊은 여성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있다는 게 신기하면서도 감사했으니까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고 있었어요. 지수의 건강은 많이 좋아졌고 퇴원 날짜도 잡혔습니다. 회사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어요. 한태준의 사제 투입과 임직원들의 협력 덕분에 태양그룹은 간신히 위기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슬슬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퇴원하는 날 한태준은 직접 병원에 왔습니다. 지수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병실 밖으로 나왔어요. 3개월 동안 입원해 있었지만 짐이라고는 옷가지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습니다. 한태준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찡했어요. 이 여자는 정말 소박하게 살고 있구나. 병원 로비 카페에 앉아서 한태준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지수 씨, 제안이 하나 있소. 무슨 제안이요? 지수는 따뜻한 커피를 두 손으로 감싸며 물었습니다. 한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어요. 우리 회사에서 일반직으로 일해보지 않겠습니까? 경영지원팀이나 기획팀에서 자네가 필요해요. 지수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반직이요? 자신이요? 그녀는 황급히 손을 저었어요. 안 돼요. 전 고졸이에요. 대학도 못 갔고 자격증도 없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소? 내게 필요한 건 자네의 눈이야. 사람을 보는 눈, 진실을 보는 눈 말이요. 한태준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개월 동안 지수와 대화하면서 깨달았어요. 이 여자는 특별한 재능이 있다는 것을요. 사람의 진심을 읽어내는 능력, 상황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직관.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전 청소가 좋아요. 정말이에요.
왜죠? 힘들잖소. 무릎도 아프고 손도 트고. 그래도요. 지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더러운 걸 깨끗하게 만드는 거요. 그게 좋아요. 아침에 출근하면 복도가 지저분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나가고 나면 반짝반짝해져요. 그걸 보면 뿌듯하거든요.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제 자리 같아요. 편하거든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는 건 전 잘 못할 것 같아요. 한태주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지수를 더 나은 자리로 올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지금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만족을 넘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태주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더 나은 자리란 게 무엇일까? 월급이 많고 직급이 높은 게 더 나은 자리일까? 아니면 자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고 행복한 게 더 나은 자리일까? 알겠소. 자네 뜻을 존중하겠소. 한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꼭 해주시오. 앞으로 무리하지 마시오. 몸이 안 좋으면 쉬고 힘들면 말하고. 네, 알겠어요. 지수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지수는 퇴원하면 제일 먼저 아버지를 찾아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못 찾아뵙거든요. 한태주는 그 말을 듣고 문득 미국에 있는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1년 넘게 얼굴도 못 봤는데 자신은 왜 그렇게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제대로 안 했을까? 병원을 나서며 한태준이 말했습니다. 지수씨, 고맙소. 자네 덕분에 나는 다시 살게 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야. 자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아직도 숫자만 보고 사람은 안 보고 살았을 거요. 지수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태준의 얼굴은 진지했어요. 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요. 이 젊은 여자가 청소부라는 평범한 직업을 가진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에 가장 큰 가르침을 준 스승이라고요. 며칠 후 지수는 다시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새벽 5시 익숙한 시간이었어요. 복도에 들어서자 그리운 냄새가 났습니다. 청소용 세제 냄새, 왁스 냄새, 그리고 이른 아침의 정적. 지수는 걸레를 적시며 미소 지었어요. 역시 여기가 내 자리구나.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먼저 인사를 했어요. 지수 씨, 퇴원하셨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오래간만이에요. 많이 기다렸어요.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전만 해도 자신을 스쳐 지나가기만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다가와서 인사를 하고 안부를 물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태준이 임원회의에서 지수 이야기를 했던 거였습니다. 회사를 구한 사람,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한 사람이라고요. 지수는 쑥스러우면서도 기뻤습니다. 자신이 인정받는다는 게, 자신의 목소리가 가치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하며 손사래를 치곤 했죠. 가장 달라진 건 한태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지수와 인사를 나누는 게 일과가 되었어요. 20층 회장실 앞에서 마주치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회장님도 힘내세요. 짧지만 따뜻한 교환이었어요. 한태준에게 그 인사는 하루를 시작하는 활력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가끔 지수가 회장실 책상에 따뜻한 커피를 슬쩍 놓고 가는 날이 있었어요. 아메리카노에 설탕 반 스푼, 한태준이 좋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태준은 그 커피를 마시며
미소 지었어요. 이 작은 배려가 어떤 비싼 선물보다 귀하게 느껴졌으니까요. 그렇게 계절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태양그룹은 위기를 완전히 극복했고 오히려 전보다 더 단단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한태준의 변화된 경영 방식 덕분이었어요. 그는 이제 회의 때마다 숫자만 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현장을 찾아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의심스러운 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여전히 새벽 5시에 출근했습니다.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복도를 누비는 그녀의 모습은 3년 전과 똑같았어요. 하지만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그녀를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 마주치면 인사를 했고 가끔은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어요. 지수 씨, 어제 우리 팀 회식했는데 뒷정리 깔끔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아유, 괜찮아요. 제 일인걸요. 지수 씨, 복도에 쏟았던 커피 닦아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에이, 그런 것 가지고요. 다음엔 조심하세요. 작은 대화들이었지만 지수에게는 의미가 컸습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인정받는 존재라는 걸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태준과의 아침 인사가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20층 복도를 청소하던 지수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한태준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지수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한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이거? 아니, 그냥 누가 주고 갔나 봐. 그는 지수 옆을 지나쳐 회장실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청소를 마치고 회장실에 들어간 지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책상 위에 그 꽃다발이 놓여 있었고 옆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메모 하나. 생일 축하합니다. 건강하세요. 마이너스 한태준. 지수는 달력을 봤습니다. 11월 15일, 정말 자신의 생일이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 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평생 생일을 챙겨본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아버지 사업이 망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어요. 생일은 그냥 지나가는 하루일 뿐이었습니다. 지수는 회장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풍경을 바라봤어요. 3년 전 이곳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자신은 그저 살아남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는 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만났으니까요. 그날 저녁 지수는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요양병원에 계신 아버지는 여전히 오른쪽 팔을 쓰지 못했지만 표정은 예전보다 밝아져 있었어요. 지수가 매달 꼬박꼬박 병원비를 보내고 한 달에 2번씩 찾아뵙고 있었으니까요. 아빠, 오늘 제 생일이에요. 아이고, 그래. 아빠가 깜빡했네. 미안하다. 괜찮아요. 근데요, 오늘 회사 회장님이 꽃이랑 케이크 선물해 주셨어요.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장님이? 너한테? 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회장님한테 조언 같은 거 해드렸다고. 지수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에게 들려줬어요. 베트남 투자건을 어떻게 막으려 했는지 결국 막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인정받게 됐다는 것. 그리고 한태준 회장이 얼마나 변했는지를요. 아버지는 조용히 듣다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수야, 너 정말 잘했다. 뭐가요? 용기 낸 거. 무시당할지도 모르는데 말한 거. 아빠는 그때 그러지 못했거든.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주변에도 말리는 사람 있었어. 형님, 그거 좀 이상해 보인다고. 근데 나는 안 들었지.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너는 그런 용기를 낸 거잖아. 지수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버지도 그때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모든 걸 잃고 가족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셨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나아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도 자신을 조금씩 용서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수는 평소처럼 한태준과 아침 인사를 나눴습니다. 회장님, 꽃이랑 케이크 정말 감사했어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태준은 쑥스러운 듯 손을 저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아니요, 정말 큰 선물이었어요. 오랜만에 생일 축하받았거든요. 한태준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32살 젊은 여자가 생일 축하 한 번 받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라니. 그는 문득 생각했어요. 행복이란 게 뭘까? 큰 돈을 버는 것,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 그런 게 행복일까? 아니면 이렇게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진짜 행복일까? 지수 씨, 네, 나도 고맙소. 자네가 있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진짜야. 자네 덕분에 나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자네와 인사하는 게 하루의 시작이 됐거든요. 지수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녀도 사실 그랬어요. 한태준과의 아침 인사가 기다려졌습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짧은 인사 한마디면 하루를 버틸 수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같은, 스승과 제자 같은,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사람들의 미소였어요. 나이도 지위도 모든 게 달랐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한태준 앞에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이 놓여 있었어요. 국내 중견 건설사 인수 제안이었습니다. 규모가 컸어요. 투자 금액만 200억이 넘었고 성사되면 태양그룹은 건설업에까지 진출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이사들은 대부분 찬성했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이번엔 확실합니다. 그런 말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한태준은 쉽게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서류를 보고 또 봤어요. 실사 보고서를 읽고 법무팀 검토를 받고 회계팀 분석을 확인했습니다. 모든 게 괜찮아 보였어요. 1년 전 베트남 건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불편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밤을 고민하던 한태준은 어느 날 새벽 일찍 회사에 나왔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더 일찍이었어요. 20층 복도에는 지수가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태준은 그녀를 보자 문득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지수 씨. 지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한태준의 표정이 심상치 않다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1년 넘게 매일 아침 얼굴을 보다 보니 이제는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거든요. 회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응. 사실은. 한태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잠깐 회장실로 올래?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한태준을 따라갔습니다. 회장실에 들어서자 책상 위에 두툼한 서류가 놓여 있었어요. 한태준은 그 서류를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생각하나? 지수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어요. 한강건설 인수권 표지를 넘기자 빼곡한 숫자들과 그래프들이 나왔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솔직히 전문 용어들은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숫자가 아니라 다른 걸 봤어요. 문장들 사이의 느낌, 서류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 같은 것들이었죠.
한참을 들여다보던 지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한태주는 조금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지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전 이런 거 잘 몰라요. 숫자도 복잡하고 전문적인 거라서. 근데 지수는 한태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회장님 표정이 안 좋으세요? 응? 지난 며칠 동안 계속 피곤해 보이셨어요. 뭔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았고, 그런데 오늘따라 더 그러세요. 한태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수는 계속 말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엔요, 회장님 마음이 이미 답을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주변에서 하라고 하니까 망설이시는 거 아닌가요? 한태준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맞았어요. 지수의 말이 정확히 맞았습니다. 그는 사실 이 투자가 탐탁지 않았어요. 조건은 좋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이 모두 찬성하니까 자신이 너무 조심스러운 건가 싶었던 거예요. 자네 말이 맞아. 한태준이 인정했습니다. 지수는 조심스럽게 덧붙였어요. 그럼 안 하시면 안 돼요? 돈을 좀 덜 벌어도 회장님 마음이 편하신 게 먼저 아닌가요? 그 말이 한태준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돈보다 마음이 먼저. 1년 전에 자신이었다면 비웃었을 말이었어요. 무슨 감성팔이냐고, 사업이 그런 식으로 되느냐고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는 베트남 건으로 큰 교훈을 얻었거든요. 불안한 마음으로 한 일은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요. 고맙네. 한태준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자네가 답을 준 건 아니지만 덕분에 내가 답을 찾았어. 그날 오후 한태준은 이사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 인수를 보류한다고 선언했어요. 이사들은 발끈했습니다. 왜입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하지만 한태준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직감이 불편하다는 겁니다. 충분히 검토했지만 여전히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엔 내 마음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건 너무 감정적인 판단 아닙니까? 박민수 비서실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게 진짜 이성적인 판단이야. 1년 전 내가 배운 거요. 불안한 마음으로 하는 일은 결국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이사들은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1년 전 베트남 사태를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인수권은 보류되었고 3개월 후 그 건설사에 숨겨진 부실이 드러났습니다. 한태준의 직감이 맞았던 거예요. 그날 저녁 한태준은 지수를 따로 불렀습니다. 회장실에서 둘만 있었어요. 한태준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수 씨 덕분에 또 회사를 구했어.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안 했는걸요. 아니야. 자네는 내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줬어. 돈보다 마음이 먼저라는 것. 숫자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것. 한태준은 지수를 바라봤습니다. 1년 반 전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그녀는 그저 청소부였어요. 하지만 지금 그에게 지수는 인생의 스승이었습니다. 나이도 학벌도 지위도 아무 상관없었어요. 진심으로 가르침을 주는 사람, 그게 진짜 스승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전 회장님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회사도 중요하지만 회장님 자신도 중요하잖아요. 한태준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젊은 여자는 자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었어요. 이익을 바라지도 않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정말 고마워. 다음 날 아침 두 사람은 평소처럼 20층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회장님도 힘내세요.
짧은 인사였지만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존중, 신뢰, 그리고 애정. 한태주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진심으로 조언해줄 사람이 있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한태준과 지수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회장실로, 한 사람은 청소도구를 들고 복도로.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있느냐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은 오늘도 내일도 서로를 지켜주며 살아갈 것입니다.